안녕하세요. 22번째 강의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강의를 2개씩 올린다고 했어요. 자, 이걸 기억하고 2개씩 꼼꼼히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까먹고 하나씩만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잊지 않고 이번 강의까지 2개를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일신라가 만들어졌어요. 백제를 물리쳤고 고구려를 물리쳤고 그 후에 당나라까지 물리친 신라는 드디어 통일된 신라의 모습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통일 신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 제도의 모습을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신라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바로 태종 무열 왕이었습니다. 태종 무열 왕은 김춘추입니다. 나당 연합군을 만들기 위해서 당나라에 갔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골품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골품제는 성골이 있었고 그리고 진골이 있었고 그 아래에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이렇게 2개의 골과 6개의 품으로 이루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골뿐이었어요. 성골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가 되면 이제 성골은 더 이상 남아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골밖에 없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진골로 왕위에 오른 김춘추가 이제 태종 무열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왕위에 오른 태종 무열왕.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신라의 통일을 완성한 왕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왕실의 권위를 크게 높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기까지 되면 통일신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를 완비하는 왕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통일신라의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높아진 왕실의 권위를 바탕으로 이제 강력한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왕 시기에 난이 하나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김흠돌의 난입니다.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왕의 부인이 있었겠죠. 그 부인의 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김흠돌이었습니다. 김흠돌은 진골 귀족 중에 대표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김흠돌이 보기에 자기랑 똑같은 진골을 가진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는 걸 보고 자신도 왕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세력이 있게 되면서 자신이 반란을 꾀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신문왕은 이때 당시에 왕권이 정말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을 바로 제압할 수 있었고요. 안정된 왕권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신라는 약 100년 동안 안정과 번영의 시기를 이루게 됩니다. 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그리고 신문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들이 통일 신라를 어떻게 통치할 제도를 만들었고 어떤 군사제도를 이용했고 어떤 토지제도를 사용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넓어진 영토 그리고 많아진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통치제도의 정비 과정입니다. 중앙행정은 왕 밑에 있었던 집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이라는 사람의 권한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라에 회의체가 있었죠. 그 회의체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기억나세요? 바로 화백회의입니다. 이 화백회의의 재상이 상대등이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반면 귀족들의 회의체였던 화백회의나 그들의 재상, 상대 등 같은 경우는 역할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이들이 강해지면 이들은 약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개 정도의 관청을 두어서 행정을 나누어서 처리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관청에 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신라 촌씨뿐만 아니라 백제 출신, 그리고 고구려 출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통치 체제의 관청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삼국을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국의 유민들이 모두 불만 없이 통일신라에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제도도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제도의 모습은 교과서 73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여기가 바로 지방을 어떤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1, 2, 3, 4, 5, 6, 7, 8, 9 9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통일신라의 땅을 9개로 주로 나누었다고 해서 그것을 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5개의 소경을 설치하는데요. 신라의 수도는 금성입니다. 금성이 여기 좀 나라의 중앙이 아니고 치우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것을 나라를 통치하는데 중요하게 작동하게 하려면 이 지방의 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중앙에서 통치를 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보조적으로 5개의 소경을 두게 됩니다. 김해에 있는 금관경, 남원에 있는 남원경, 청주에는 서원경, 충주에는 중원경, 원주에는 북원경이라고 해서 5개의 소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제도를 구주오서경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소경에는 고구려 출신 그리고 백제 출신의 귀족들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소경에 정치랑 문화의 중심지로 삼고 그 지방에 여기 보이면 여기 주변을 관리하게 하는 역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오소경으로 이 통일신라의 정부에서는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가 있는데요.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방에 수도가 금성에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지방에는 백제 유민들 많이 살았을 거고 이쪽에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많이 살았을 건데 일반적인 백성뿐만 아니라 그 고구려와 백제에서 귀족들이 있었겠죠. 그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신라는 안정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의 권위를 누리던 사람들을 똑같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라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한이 너무나 강력해진다면 신라 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상수리 제도입니다.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약 여기에 사는 지방 세력이 있으면 이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지역에서 자리를 비운 공백의 시간 동안 권한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게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조직으로는 중앙에는 구서당을 설치하게 되고요. 지방에는 십정을 두게 됩니다. 중앙인 금성에는 구서당을 설치하고 지방에 구주가 있었죠. 이 구주에 한 주에 1정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주는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넓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주에만 특별히 이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주는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군사력이 많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10정이 된 것입니다. 구주에 있는 9개의 구정과 한주에만 특별히 하나를 더 설치해서 10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군사제도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통치제도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이 토지제도인데요. 토지제도에는 필요한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제도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네요. 이 군사제도의 구서당 10정에는 고구려인, 백제인, 그리고 신라 사람까지 해서 3국의 유민들을 모두 포괄해서 군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의 민족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내려는 민족 융합의 모습을 군사 제도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안녕.